간다. 왜 웃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되나? 자, 시작! 우! 자, 이 작품 전급별 현유의 인생이야. 제목도 한번 가보고. 이름이 급별, 전급별. 유명한 사람들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사람이잖아. 자, 현유의 인생인데 현이 뭐야? 줄. 그 악기의 현 되겠지. 현악기의 현이 되겠지. 그래서 현유의 인생이라고 말했어. 제목이야. 그래서 아마 현유의 인생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봐. 선생님이 항상 질문하는 거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더라도 너네 과제할 때랑 또 이제 실제 모의고사 볼 때도 선생님이 하던 질문을 그대로 스스로에게 던져봐. 그러면 그 대답을 찾아가다 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다 읽었습니까? 가봅시다. 화자는 누구죠? 나. 드러나 있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 있어요. 화자는 납니다. 자, 대상. 혹시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말하는 대상. 그럼 다시 이렇게 할게요. 이 작품은 화자 중심입니까? 대상 중심입니까? 대상 중심? 주인공이 누구게 돼서? 악기가 주인공이니까 읽어봤잖아. 악기가 주인공은 아니야. 자, 그럼 주인공을 모르면 나로 잡으세요. 그럼 여기서 대상은 누구냐면 화자래. 네. 화자 중심의 시로 가봅시다. 자, 읽어보고 여기 보면 화자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는 화자의 상황을 물어보는데 현재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현재가 기본이어야 돼. 또 하나는 현재 이 사람의 시 공간적 배경은 어떤지 이걸 먼저 보는 거야. 자, 나의 상황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어디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요. 새끼 밥벌이 고단할 때면 또 이거 하면 돼? 됐어? 괜찮아. 간단해도 돼. 시는 원래가 간단한 거야. 우리가 시의 주제를 보면 시의 주제는 다 한 줄이나 두 줄밖에 없어.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뻥튀기야. 그 비슷한 말, 비슷한 상황을 자꾸 늘리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제하고 나오면 어쨌든 시는 한 줄이야. 그럼 얘는 힘들 때잖아. 가난하고 힘들 때 이거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죠? 힘들 때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다고? 현을. 그래요. 현 조율을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읽다 보면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이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상황인데 우리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야. 이게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자고? 조율을 하자. 또 여기서 보면 봐라. 어이 가장 낮은 흙의 소리를 내줘. 내가 팽팽히 조이긴 비명을 노래할 테니라고 말했지. 이게 뭐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때 뭐 한다는 거니? 조율이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다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새끼 밥벌이 고단할 때면 현 조율이나 하자고.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낼 때 뭐 하자? 현 조율이나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죠 뒤에? 그래.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우리 요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마주 앉아. 뭐 하자고? 내공이 힘쓰자고. 마주 앉아서 내공이 힘쓰자고. 그렇지? 왜? 내공이 깊을수록 무슨 소리를 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이렇게.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제 소리 1분다지 똑같은 내용이야. 그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운다지 다 똑같은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 작품은 화자는 나. 근데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시를 듣는 누군가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새끼 밥벌이 고단하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세상과 어울릴 수 없어. 그럴 때 현 조율이나 하자고. 그리고 내공이 힘쓰자고.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하고. 이렇게까지만. 자, 됐어요. 문제 바로 가봐. 문제 바로 가봅시다. 1번. 하나의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나에 대한 얘기지. 뭐부터 볼 거야? 다부터 봅시다. 자, 여기는 개념학을 가볼게. 일단 첫 번째 공간이동, 동일한 시어 반복, 명사로 시를 마무리, 청유형 종교로미, 색채 이렇게 나오지. 항상 선택지는 어떻게 한다? 끊어. 반복하여
활용하여 섹션을 통해 이렇게. 어디서부터 보라고? 뒤에서부터. 항상 뒤에서부터 보는 거야. 자, 가작품만 가보자. 먼저 정서 변화. 나와 있니? 화자의 정서가 달라져. 그럴 때는 우리가 물결 치는 것들이 정서와 관련된 거잖아. 거기 있는 것들 봐봐. 달라지니?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선생님 앞에서는 현 조율하자고 그러고 뒤에서는 뭐 내공이 힘쓰다고 하니까 이거 정서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선택지에서 정서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이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뭘 봐야 되겠니? 공간 이동을 봐야 되겠지. 자, 공간 이동은 뭐만 찾으면 되죠? 뭐가 이동한 거야? 화자가 있는 장소의 이동이야. 그러면 화자가 뭐 해야 돼? 직접 이동해야 돼. 그러려면 이동하려면 느낌만으로는 안 되겠지. 그럼 저 먼저 찾아야 될 게 뭐겠어?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딘지. 자, 있는 곳이 어딘지 나와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공간 이동하려면 화자가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있는 것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 공간 이동은 아니겠지. 야, 너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시에서 주제의식을 강조 안 할 수는 없겠지. 앞에 가야 되겠네. 뭐의 반복? 동일한 시어의 반복. 시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단어. 시어니까 단어 또는 한 어절이겠지. 이 한 어절의 반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있어요? 아니 생각하지 마. 본문에 봐. 동일한 시어 뭐 있어요? 하자고. 또 하자고. 그것도 동일한 시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단어니까. 또 그거 말고 또 없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어이, 가장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시어의 반복. 시어의 반복은 위치가 상관없어. 같이 있던 멀리 떨어지는 상관없어. 동일한 시어가 두 번 이상 나오면 되니까. 맞죠? 원래 이거 안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얘는 맞네요. 명사로 시를 마무리할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도 틀린 시는 딱지가 없겠지. 무조건 맞겠지. 앞에 거 봐야 되겠죠. 명사로 시를 마무리했다라는 얘기는 뭐가 끝났다는 거야? 뭘로? 명사로 끝났다는 거지. 맨 마지막이. 자, 맨 마지막 시 뭘로 끝났습니까? 운다지. 얘가 명사입니까? 아니죠. 운다는 건 뭐야? 동사지. 이거 틀렸죠? 마지막이 현이야? 당한 거야? 당했어 지금. 운다지. 이거 맞아요. 시가 마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도 이거 보면 헷갈릴 거 없을 것 같지? 일단 첫 번째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했는지 또 연을 마무리했는지 또는 시상을 마무리했는지 이거야. 근데 시를 마무리했다는 건 시상을 마무리했다는 건 똑같아. 시의 마지막을 보는 거야. 또 하나 여기 명사만 나와 있는데 명사형 어민지 명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건 명사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명사인지 명사형 어민지 이것도 구분해야 되니까 명사 얘는 X죠? 좋습니다.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 태도 부각이니까 태도를 우리가 다 뭐 한대? 물결한대. 물결한대는 태도지. 물결한대 청용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넘겨봐. 항상 생각하면 안 돼. 넘겨봐. 뭐 있어요? 하자고 나와 있지? 그래요. 청유죠. 청유는 뭔데? 그렇지. 같이 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뭐 하자. 이게 청유형이야. 나와 있죠? 얘는 넘겨야 되겠지.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대상은 뭐도 될 수 있겠니? 뭐 나무도 될 수 있겠고 뭐 현도 될 수 있겠지? 앞에 뭘 봐야 되겠어 그러면? 색채어를 봐야 되겠지? 우리 색채어하고 색채 이미지는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색채어는 뭐였어? 색을 다른 말 좀 더 다른 말 써봐. 색을 나타내는 말고 색을 지칭하는 표현. 즉 색을 지칭하면 색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색의 이름이에요. 파랑, 노랑, 빨강 이런 색채어. 이거와 약간 다른 의미로 색채 이미지가 있다 그랬지. 색채 이미지는 색을 뭐 할 수 있으면 돼? 떠올릴 수 있으면 돼. 색을 떠올릴 수 있으면 돼. 이건 색채 이미지. 색채어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 니네만 믿고 간다. 안 나와?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 안 나와? 이렇게.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4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에 하나씩 가서 이걸 보란 말이야. 그래서 오지선단을 지금 몇지선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지선단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아주 성공한 거죠.
여기서 2학년 수준에서는 답도 많이 나와요.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아니면 여기 이지선답. 친절한 학생이라면, 센스 있는 학생이라면 빨리 뭘 보겠어? 나를 보겠지. 그럼 뭐가 더 찾기 편하겠냐? 종결어미가 이게 더 편하겠지. 종결어미만 마침표 찍혀 있는데 나시에 마침표 찍혀 있는데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는지 봐봐. 봐봐 나시에 빨리 봐봐. 청유형 종결어미 하자, 합시다, 뭐 하자꾸나 이런 걸로 끝납니까? 마침표 앞에? 아니지? 그럼 다음 몇 번이겠어? 네.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엄청 줄인 거잖아. 이렇게. 네, 감각으로 잘 활용해 봅시다. 다음 22번 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어요. 여기서 보면 잘 보면 다운표가 되어 있어. 이 다운표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렇죠. 본문에 있는 시를 뭐 하는 거야? 가져온 거야. 이건 그냥 직접적인 마크의 뜻이야. 다운표의 뜻.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알아? 이 다운표는 앞뒤 문맥상 흐름을 봐라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얘는 시어의 의미 기능인 거야. 그럼 혀를 조율하지. 조율이나 하자고라고 말하지. 어떨 때 조율한다고 하지? 그래. 그거 보니까 삶의 고단함을 단련한다.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보지 않고 혀를 조율하면서 고단함을 단련하겠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보면 조율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다운표 앞에 갔더니 어떨 때 조율하냐면 두 가지 상황일 때.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 때지. 그래서 단련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정답지를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 2번 가볼까? 하자는 청자를 한 악기에서 함께 소리를 내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 듣는 사람에서 한 악기라는 다운표가 있지. 그럼 거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동반자 내 말을 듣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니? 우리 조율이나 하자구라고 나와야지. 그치? 조율이나 하자구라는 얘기는 어때? 함께 소리를 내는 동반자를 인식하는 거 맞아요? 맞아? 네, 맞지. 다음 하자는 청자의 속삭임을 통해 비명을 노래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끔 이뤘어요. 이 작품에서 화자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나오니? 안 나오죠. 그래서 문학이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답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주제를 해석했잖아. 주제에서 가장 가까우냐? 주제에서 가까운 뭐냐? 이걸 봐도 돼. 그래서 문학이 찍기도 쉽고 문학도 쉬운 거야.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이거? 3번이야. 그리고 속삭임이나 비명을 다 봐도 알겠지만 내 비명, 너는 흑의 속삭임, 나는 비명이잖아. 그거 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조율하겠다는 얘기지. 반성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작품 해석할 때도 뭐였어? 삶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서로 뭐 하자고? 혀를 조율하고 또 뭐 하자고? 내공에 힘쓰자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 어디에도 반성의 힘은 없어. 그래서 얘는 틀린 거. 다음 몇 번? 3번. 하자가 내공에 힘쓰려 하는 이유는 이라고 나와야지. 이유는 본문에 가야 되겠지? 내공에 힘쓰는 이유죠. 내공에 힘쓰자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와있죠? 뭐 내공에 힘쓰면 뭐 한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얘도 맞는 말이죠. 화자는 구멍 속에 마음 놓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겠군 이라고 했어요. 이거 따옴표. 구멍 속과 마음 놓고가 있지? 이거 가봐요. 마음 놓고 뭐 한다지? 운다지? 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이거 시어의 의미 및 기능이야. 어? 근데 시어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이거 좀 하고 넘어갈까? 시어의 의미나 기능이야. 찾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이 시어가 있잖아. 시어에 꾸며주는 말. 어떤 말이 꾸며지냐야. 바람이 분단 말이야.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있냐? 바람이 분다를 통해서? 모르지. 근데 그 앞에 매서운 바람이 분다. 그때 바람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겠지.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분다. 그럼 바람은 긍정적인 거야. 첫 번째가 그 시어에 꾸며주는 말을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 이 시어가 있으면 시어의 서술어까지 보는 거야. 바람이여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어. 그렇다면 나에게 그 바람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라는 거야. 뒤에 서술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바람이여 가거라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바람은 뭐 하는 거?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거. 또 하나는 세 번째 병렬적 위치의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한번 가보자. 내 마음속에 전자계산기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전자계산기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애매하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연필 이게 연필의 의미를 막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부정이 확실하지 않지. 그런데 그 시에서는 내 마음속 땡땡 내 마음속 땡땡 이게 계속 반복해. 그럼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 마음속에 고구마 내 마음속에 당근 내 마음속에 전자계산기 하지만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답답함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돼버려요? 부정적인 답답함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적인 위치에 있는 시어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했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 어떻게 한다고? 뭐와의 관련성?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시어의 의미를 익히는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려면 결국은 뭘 봐야 되냐? 따옴표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앞에 넘겨가서 봐야 돼. 독서보다 문학이 근거가 더 명확해야 돼. 독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문학은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야. 되게 상징적이고 시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념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답은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돼? 근거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어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답이 여기 반성하겠군이라는 말이 이게 옳은 선택지잖아? 그럼 본문에 반성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찾으면 그건 아니야.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야. 이렇게. 자, 다음 공일 참가에 얘는 나가 되겠죠? 그럼 다시 무슨 작품 읽어봐야 되겠니? 나 작품 읽어봐야 되겠죠? 나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작품 제목은 뿌리로부터라고 했어요. 뿌리로부터. 생각해보세요. 제목이 뿌리로부터예요. 그럼 뒤에 생략된 말은 내가 뿌리로부터 뭘 얻었다는, 뿌리로부터 나왔다든지 뭔가 생각하겠지. 뿌리로부터 생각만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화자는 누구야? 나. 여기 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나 있습니다. 그죠? 나 있어요. 자, 나의 상황, 현재 상황 한번 가볼까요? 현재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좀 더 가도 돼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왜? 뿌리보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이라는 게 얘는 현재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맞아요. 뿌리보다는 뭘 믿는다? 줄기를 믿어요. 또 줄기보다는 뭘 믿어요? 가지를 믿어요. 또 가지보다는 뭘? 가지에 매달린 잎을 믿어요.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금 뭘 믿는 편이야? 꽃잎을 믿는 편이야. 그러면 얘가 대응도 되겠지만 얘는 뭐라고?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뭘 믿는 사람이냐면 하염없이 지는 뭘 믿는 편이야? 꽃잎을 믿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 이 상황에서 또 상황 이 시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패턴이 대입이 잘 안 돼요. 근데 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패턴이 대입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럼 화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꽃잎을 믿어요. 그럼 여기서 초점이 어디로 맞아요? 꽃잎에 맞지? 꽃잎에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시. 자, 꽃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언제라도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뭐 한다는 거야? 당신에게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나는 저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가지, 잎, 꽃잎이잖아. 뿌리부터 멀어졌지. 그 멀어졌어요.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떨어질 준비가 됐잖아. 왜? 떨어진 꽃잎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에게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나는 그러면 이 꽃이 뭐야지 당신한테 가는 거야? 떨어져야지 당신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가보자.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정신행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허공에 손을 잡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아, 가지 끝에서 꽃잎이 어딘가를 하려고 가고 있다는 거야. 손을 뻗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뿌리로부터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멀어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좀 더 가볼까요? 그렇게 밀어 올리면 무수의 풀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지. 이거 같은 말이야. 바람을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감히 바람을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조금 어려워. 대신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구나 라는 거.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이지.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이지.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이 천천히 시들고 마침내 입을 다무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황으로 가자. 뭐는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는 어땠다고? 허공에서 뭘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밑줄 친구와 물결 친구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구, 나는 뭘 믿는 사람? 떨어지는 꽃잎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롭게 매달린 건 뭐 하는 길이야? 당신한테 가는 길이며 또 좀 더 가벼워지는 길이며, 그렇지? 가벼워지는 거예요. 허공에서. 근데 그래요. 이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얘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왜? 앞에서 물결을 다 보니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거고 또 님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조금 어려워. 근데 이 시에는 힌트가 있어. 뭐가 있어? 보기 박스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볼 때는 이 시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뭘 먼저 보는 게 좋아? 보기 박스를 먼저 보는 것도 좋다. 가볼게. 나의 화자는 읽어보세요. 뿌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 뿌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오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라고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이 가려는 길, 남에서 떨어지려는 길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길이지. 하지만 새로운 길이기도 하고요. 이는 화자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벗어날수록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말해요. 즉 뿌리로부터 멀어질 때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허공에 흩날린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 사람은 근원인 뿌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답은 이거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자, 가볼까? 뿌리의 심도에다가 꽃잎을 믿는 것에서 잘라주겠죠? 잘라주세요. 맞습니까? 한때 뿌리의 심도였지만 이제는 뭐야? 꽃잎을 믿는 거죠? 얘는 맞지? 자, 뒤에 화자의 심경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의 심경 변화가 생겼지? 그래서 뿌리로부터 뭐 하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했지? 자, 그럼 이것과 이것 어울립니까? 네, 아주 잘 어울리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가볼까?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서 슬래시.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 어울리죠? 얘도 맞죠. 자, 여기다 맞습니다.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길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에서 슬래시. 본문에서 찾아봐야 돼. 여기 왜? 다운표가 되어 있어요. 길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 어때요?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맞습니까? 네. 저 뒤에. 역설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역설적 인식이 뭐라고 하냐. 여기 뿌리로부터 벗어날수록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지.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길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겠지. 얘는 역설적 인식.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에서 슬래시. 간다고 말합니다. 화자는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알 수 있겠고. 맞습니까? 자, 본문에서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거 있죠? 찾아보세요. 본문에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거 맞습니까? 봤어요? 자, 그거 어때요? 뿌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맞아요? 뿌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때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불안정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것도 맞네요? 한 5번 가볼까? 뿌리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슬래시. 뿌리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하죠? 화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게끔.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 여기만 뿌리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잖아.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단 말이야. 이것은 뭐가? 새로운 길을 찾는 거지. 그러면 꽃잎이 뭐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과정인 거지. 그래. 그럼 여기서는 바꿔야 되겠지. 뿌리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이건 관련이 없어. 그럼 어디로 틀렸냐면 화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였음을 확인? 얘도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됐냐면 앞에 건 빼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앞에 있는 거 다른 말로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려 함을 말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성장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인 거야. 뭐가? 꽃잎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맞는 선택지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니?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조금씩 길을 보인다는 것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 놓으면 되겠지. 이걸 갖다 놓으면 화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 다음 몇 번이다? 5번이 됐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요시 두 번째 시가 조금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였어. 근데 시 자체는 만약에 보기 박스를 먼저 봤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3강 소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태준의 고향입니다. 고향. 제목이 고향이에요. 그죠? 보기 박스 한번 보고 할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기 박스 한번 보고 할까요? 고향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 보기를 바탕으로 물결을 감상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1931년 일제강점기죠. 1931년 발표된 고향은 귀향 모티프를 활용해 고향 사람들과 고국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라는 말이 나와. 그럼 여기서 모티프라는 말이 뭐예요? 모티프는 뭘까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화소예요. 화소. 화소라는 말은 이야기의 단위입니다. 이야기의 단위를 화소라고 불러요. 즉 모티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이야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930년 발표된 고향은 귀향 이야기를 활용해 라고 말이 돼. 귀향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티브 그러면 어떨 때 쓰죠? 모티브 거기서는 계기, 창작의 계기, 모티브를 얻었어. 계기 이런 거 쓰지. 그때는 모티프가 아니라 모티브. 모티브. 여기서는 모티브. 이렇게. 그래서 귀향 이야기를 통해 고향 사람과 고국 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이런 거 했어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여기 첫 번째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또 가면 물리적 실체로서 고향은 뭐가 되겠니? 고향 사람들과 고국 산천이야. 이게 물리적인 고향인 거야. 그러면 정신적 의미의 고향은 뭐라고? 민족 공동체라는 거지. 요 두 개를 나타낼 때 이를 통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럼 누구하고 누가 나온다는 거야? 지식인과 노동자지. 노동자는 어떤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해?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이야. 즉 고향 사람과 고국 산천을 그리워하는 것이 되겠지. 그러면 지식인은 뭐래? 귀향의 동기가 대립된다고 나와있지. 그래요. 그래서 또한 작가는 지식인을 지사형과 뭘로 나눠? 송무령으로 나눠. 왜? 대립된다고 했잖아. 지식인 중에서도. 그래서 지사형은 개인의 안위보다 조국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송무령은 개인의 실리를 쫓는 자신의 일을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향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입니다. 그때의 고향은 뭐와 뭘 뜻하죠? 고향 사람들과 고국 산천. 정신적 의미의 고향은 뭘 뜻하고? 민족 공동체. 여기 나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인물은 크게 몇 명으로 나와요? 세 부류로 나옵니다. 지식인과 노동자. 노동자는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고?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지식인은 다시 두 개로 나오죠. 무슨 형과 무슨 형? 지사형과 송무령. 지사형은 어떤 사람이고 개인의 아니보다는 조국을 우선. 송무령은 개인의 실리를 찾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뭐라고 해? 이게 다 조국을 위한 거야 라고 포장하는 사람이지.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친일파라고 불러? 근데 우리 위선자라고 부르죠. 겉으로는 조국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위선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됐죠? 이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몇 명이 등장하겠어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 작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딱 봐도 뭐가 없어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 글 자체는 아주 뭐야? 불친절하다는 거지. 응? 불친절해. 그냥 보던가 이런 거죠. 자, 읽어볼게요. 부산 구두에 발을 올려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돼 있어요? 따옴표가 돼 있습니다. 따옴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독백. 그렇죠? 내적 독백. 또 그냥 말 그대로 인용하는 걸 뿐이 있어요. 가보자. 강조하기 위해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듣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나에게 편안하게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빼앗 나도 아니다. 나도 고향에 편하게 쉬러 가는 건 아니야.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어서 신들매를 끊지 말고 신들매니까 문맥상 끊지 말고 풀르지 말라니까 신들매는 뭐겠니? 신발끈 같은 거겠죠? 신발끈 풀지 말고 그대로 뭐해라? 뛰어 나와라 이런 거야. 내가 조국에 가는 거는 뭐 하려고 가는 거야? 편하려고 가는 거야? 아니야. 그거 편하게 그곳에 가면 여러 동무들이 있을 거지. 걔한테 야 나 왔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석이와 끼워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오, 어서 달려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를 뭐 할 거라는 거야? 맞아줄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 밑줄, 어디까지만 자르면 밑줄 어디까지 할래? 선생님 여기다 내 이거 밑줄 안 할 거야. 작은 따옴표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나는 실제 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밑줄 어디? 그냥 편하게 밑줄 봐. 어디가 볼 거야? 네?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야.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 걔네들 뭐라고 할 거야? 하나 더 해도 돼. 이렇게 부르짖고 힘차게. 야, 어서 달려가자. 이렇게. 윤건은 자, 인물이 나왔죠? 윤건입니다.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땀에 젖은 학생복 저고리를 벗어놓고 셔츠 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 날아가는 이북의 밤 경치를 내다보곤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차가 고베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음에 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차는 어떤 차예요? 지차죠. 지차. 열차죠. 고베 플랫폼에 쉬게 되었음에 이 차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고베에서 잠깐 쉬게 되었음에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청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마주와서 손을 잡았다. 귀국하는 길이십니까? 네, 저도 이 잠깐에 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라볼게요. 천천히가 내용이 났을 때는 짧게 잘라도 돼. 그리고 여기는 무슨 내용? 젊은 청년을 조선 청년을 만난 것이겠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베 플랫폼에서 만났어요. 그 이튿날 좀 쳐봅시다. 만났어요. 그 청년은 윤건이 도시락을 사려는 것을 보고 말렸다. 도시락 살려고 했더니 사지마. 왜 그랬을까?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 차로 올라갔다. 야, 도시락 먹자. 식당에서 밥 사줄게. 윤건은 그 청년의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W대학 학생이었던 것과 그가 고학이라는 얘기는 혼자 힘들게 공부를 하나 어쩌나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좋은 하숙이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의 낯을 익혀준 기억만이 있었다 라고 했죠.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고학은 했지만 뭐가 있었어?
답이네. 그죠? 이것도 한거 같죠? 이렇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짧게 가는 거야. 2번이 졸업이시던가요? 그 남색 신사범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다. 여기 있죠. 누가 누구에게 물은 거야? 저 말은 청년이 윤건에게 물은 거야. 보이라는 말은 청년 보이가 뭐예요? 우리가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빙 보는 젊은이들을 보이라고 불렀어. 벨보이 이런 게 보이. 그래서 종업원에게 조반 아침밥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어. 이번에 졸업이시던가요? 이렇게.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윤건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죠.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퍽 섭섭해요.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겠지만 실례지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물어본 거지. 누가? 청년이 나한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놀지들은 말아야 할 터인데 어떤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여기까지 또 잘라. 얘기하죠. 얘기의 내용은 뭐예요? 취직했어? 라는 물어보는 거죠. 어디를 원해? 이런 거잖아. 어디다 할까? 여기도 되겠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다음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윤건의 비위를 건드려 넘어간다. 비위가 상해서 저 말 속에서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느니 어떤 방면을 희망하느냐는 등 몹시 윤건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이 새끼 좀 달랑거리네. 좀 거리 둬야 되겠네. 느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길동무다.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에 있어서 길동무 아니냐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길동무는 어떤 길동무야? 단순히 고향까지 가는 길동무야? 아니지. 자신이 뭔가 하려는 일에 길동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거지. 윤건은 곧 안세를 고치며 그에게 대답하였다. 글쎄, 걱정이 올시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생각 중이 올시다. 노형은 어디 작정되셨습니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일단 여기서는 뭐 취직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로 생각한다는 거야? 길동무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취직이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네, 뭐 신통한 곳은 아니에요. 취직은 했어. 근데 뭐 그렇게 막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도 힘 덜 든 곳이에요. 더구나 조선 사람은 좀처럼 가볼 생각도 못 먹는 곳인데 라는 얘기야.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은 가볼 생각도 못할 곳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곳이라는 얘기야?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곳인데 어떻게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이 됐습니다. 어딘데요? 땡땡은 본점이요.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윤건은 속으로 아니나 다르냐 하면서도 상대자가 상대자인 만치 마음이 없는 좋은 대답을 해주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 사람 어디 취직했어? 땡땡은 본점이지.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별로 좋아하진 않지? 하지만 그래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빈말해 준 거야. 뭘요? 하기는 큰일을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좋은 해석이십니다. 이 말하면서 딱 생각나죠? 뭐였죠? 보기박스에서는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보기박스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하죠? 아니, 보기박스에는 위선이라는 말은 안 나와. 위선은 맞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속물령 지식인이죠. 자기 자신에 위하지. 근데 그걸 뭘 위하는 거라고 해? 조국을 위하는 거잖아. 그냥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국민 중에 한 명은 잘 사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좋은 해석이십니다. 라고 말해. 이게 진심일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윤건의 사상과 맞지 않지. 예, 윤건은 고국에 돌아가면 뭔가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이잖아. 친구들과 함께.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 있는 거짓 대답을 해. 다음 청년과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 연기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인사? 석탄 연기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있는 민족의 의복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떤 옷이? 석탄형에 그을린 조선 옷이.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 보는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다 그랬을 거니까. 좀 읽어볼까? 윤거는 여러 사람의 행렬에 끼어서 배를 탔다. 이걸 왜 선생님 밑줄 안 그었냐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같잖아. 이제 중요한 불거리 봐도 이런 내용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윤거는 여러 사람의 행렬에 끼어서 뭘 탔어? 배를 탔습니다. 어디 가는 배예요? 부산행 밤배죠. 배를 타러 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잖아. 그 다음에 그 행렬에 껴서 배를 탄 거야.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손가방을 들고 상등신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양복을 입었으나 조선말을 하는 것은 물론 얼굴 생김이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조선 사람 모습이었다. 윤건은 반가워하였다. 저 부르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가보자. 여기 뭐지? 누가 부른 거죠? 여기 인물은 누구라고 할까? 누가?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누가?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사는 의외에도 불선스러웠다. 거기 좀 섰어? 거기 서! 라고 말하는 거. 거기 좀 섰어? 라고. 윤거는 그때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챘다. 심히 불쾌스러웠다. 윤거는 그 형사에게 라고 했죠. 그가 누구예요? 형사. 일본 할 때 형사면 조선 말하는 형사면 누구겠니? 앞자리? 그렇죠. 그 형사에게 행선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유다는 조사를 한다. 가판에서 손가방을 열어 젖히고 책갈피마다 열어 보인 뒤에 선실로 들어간즉 윤거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는 없었다. 아무데나 남의 발치가리에 쑤시고 누웠다. 옆에는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다. 인전 다 왔어. 이 배만 타면 조선 땅에 오기랑 다름없어. 나있지. 여기가 내용이 좀 달라지지. 여기랑 여기가. 여기서는 일단 일본 형사한테 받았다는 점이니까 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만났죠. 그 노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조선 땅에 오시나 다름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근데 해주면서 보니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래. 처음에만 좀 어려운 거야. 가다 알 수 있어. 좀 더 가볼게요. 윤건도 과연 그렇다 했다. 이 배만 타면 조선이라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나 다름없는 반가움도 앞서거니와 그와 반면에는 선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의 분위기라 하였다. 조선 울분 같은 다름없다고 느낀 거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시오.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있는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노동자 돈 얘기 나오는 것까지 좀 더 계속 읽어볼까요? 돈이 뭐요? 머리가 좋으면 나갔겠어? 조선보다야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의 흔한 거 상관이 있나요? 그래, 노형은 무슨 일을 하셨어? 길에 산수했지요. 일부라서 큰 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뿌려주고 가오. 처음에는 조선 사람도 이런 20전씩 주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줍디다. 그것도 요즘은 50전 주니 무얼 모아본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노동자 뭐 거리가 좋소라고 물어봤지? 그때 거리가 좋았어 안 좋았어? 거리가 안 좋았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고향이 어디시오?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구지나 김천이올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죠. 그럼 고향에 가시면 농사하십니까? 농사니 농토가 있어야죠. 우린 제각기 저 한 번만 같으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도 못 벌 바에야 처자식이 그리워 헛헛 빼고 나오죠. 윤건은 더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엔진 소리가 높아갔다. 그럼 이 사람이 귀국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처자식이 그리워서 오는 것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읽어놓으면 니네들 읽으면 생각하는 거야. 아, 내용이 좀 어렵다. 왜냐면 1930년대 소설이면 거기 쓰이는 어휘도 낯설고 어휘도 낯설고 또 지금이랑 말투도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 시대 배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자, 앞에 있는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갈까요? 자,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어서 달려가라. 이렇게. 그래서 윤건이 나옵니다. 이튿날 차가 고베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갔다가 어떤 날이든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 청년이 어디 갑니까? 그 청년 어떤 청년이었어요? 자기처럼 고학은 하지만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지? 취직했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괜히 걱정하죠. 어떤 하냐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야 그래도 길동무다. 단순한 길동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취직자에 물어보니까 땡땡은행이 땡땡은행에 취직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안 굶으니까 조선 사람은 안 굶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져서 이제 어딜 갑니까? 석탄행에 끌린 조선 사람을 보죠. 그 배를 타러 가는데 누가 부르죠? 갔더니 행선지가 불을 명락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죠. 노동자들 말합니다. 이제 다 왔어. 이병탕 고향이나 간 거나 다름없어 라고 말했어.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이 뭐요? 거기가 좋으면 내가 여기서 살지 나가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어디 가시오? 고향 갑니다. 농사 짓냐? 그랬더니 땅이 있어야지 농사 짓죠. 그냥 천하씩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별 내용 있어요? 별 내용 없어요. 있는 이렇게만 가지면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 제부터 뭐부터 봐야 되겠지? 서술상 특징 나오면 제부터 뭐부터 판단을 파악해야 돼? 시점. 자, 등장인물 동그라미 치면 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게? 초점이, 서술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한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여기는 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몇 인칭 시점이죠? 3인칭. 맞습니다. 네, 3인칭. 3인칭 시점은 3인칭 무슨 시점이라고요?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됩니다. 이렇게. 자, 1번. 외부 서술자가,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라고 했지. 그럼 몇 인칭이라는 얘기야? 3인칭이라는 얘기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의 의미? 말이 맞냐 안 맞니? 안 맞지. 말 자체가 안 되지. 외부의 서술자라는 얘기는 작품 속에 누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근데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 이거 액자식에 대한 설명이야. 외부 이야기 서술자가 내부 이야기 의미를 밝히고 있으니까 액자식이야. 이렇게. 여기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액자식. 아니구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여러 인물의 내면이라고 했잖아. 따져보면 돼. 동작인물 동그라미 쳤잖아 우리. 맨 처음에 누구였어? 윤건이. 그 다음에 청년 나오지. 그 청년 파트에서 가서 그 청년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는지 봐. 속마음이 직접 제시되어 있는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 다음 또 노동자 나오지. 노동자의 속마음이 직접 제시되는지 봐. 역시 안 되어 있지? 틀렸죠? 이렇게. 서술자가 공간 이동에 따라 바뀌면서라고 했네. 이 말은 뭐가 바뀐다는 거지? 서술자가 바뀐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서술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뭐가 바뀐다고? 시점의 교체라는 얘기가 되겠지. 시점의 교체면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3인칭에서 또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럼 여기는 윤건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나라는 인물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때 1인칭이 없어. 왜냐면 서술자가 바뀌잖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몇 인칭이라는 얘기야? 3인칭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원고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고 했으면 몇 인칭? 1인칭이죠. 다음 몇 번? 4번. 이 말이 뭐냐면 이 선택지가 되게 잘 나오는 선택지야.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라고 했죠. 3인칭 서술자입니다.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특정 인물이 누구지? 윤건. 윤건의 관점. 이 관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시각. 시각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뭐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저번에 한번 그려본 기억이 있지? 이걸 뭐라고 하고? 이걸 작품.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지? 이렇게 서술자. 서술자 안에 누가 있고? 여기 윤건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청년이 있고 누가 있어? 노동자가 있단 말이야. 윤건의 입장에서 청년과 노동자의 심리나 상태 이런 걸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가 가능하지만 텔링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윤건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한단 말이야. 어떤 마음인지, 뭐 모멸감을 느꼈으나 멸시를 느꼈으나 이 말도 나오잖아. 그런데 이 서술자는 청년과 노동자는 텔링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쇼잉을 하는 거야. 왜? 얘는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윤건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텔링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이거 제한적 무슨 시점? 전지적 시점이라고. 전지적 시점인 건 맞는데 한 사람의 내면만 본 거야.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이 선택지 자체. 되게 잘 나오는 선택지예요. 그렇죠? 자, 다음. 자, 4번이겠고요. 자, 서술상의 특징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줄거리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겠지? 윤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았어요. 조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맞습니까? 여기 어디 부분에 알 수 있죠? 맨 처음 부분이겠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 신 들리지 말고 바로 가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오사카로 돌아가는 배에서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노동자 이야기 나누긴 하죠. 어디로 가는 배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에서. 얘는 틀렸죠. 고베 플랫폼에서 도시락을 사려는 조선 청년을 만류한다? 아니죠. 조선 청년이 나를 만류하는 것이겠죠. 야 근데 이런 거 문제 승태 어때? 그리는 사람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헷갈려?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한 거야. 이거 읽는 사람 좀 무시한 거지. 근데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래서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글이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쉽지 않기 때문에 글만 잘 읽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를 나오는 거야. 여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조선 청년을 찾아가라? 이런 선택지 오답을 만들면 좀 헷갈리는 거라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읽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읽기가 쉽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 얘도 쉬운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시험에 임할 때 글이 좀 어려워. 그럼 뭐야? 아 이거 내가 좀만 힘내서 읽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어려우니까 아씨 망했다. 아 재수해야 되나? 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 돼. 다음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에게 조사받는다. 아니야? 찾아봐.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예요? 틀렸어요. 이게 행선지가 불분명한 이유로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라고 있는데 가봐봐. 그럼 뭐라고 나면 누가 봐도 뭐라고? 조선인이라고 그러지 않으니? 조선 누가 봐도 조선인이라고 나오지. 다음 몇 번? 1번. 답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답이 너무 빨리 나와. 너무 쉬워. 그래서 뭐야 내가 잘못 읽었나? 답은 1번. 기억과 이해하는 영어 가장 적절한 것 같았어요. 기억은 뭐죠? 좋은데 취직하셨군요. 이거 뭐죠? 자, 앞뒤 맥락을 봐야 되겠죠. 이 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거죠? 땡땡 은행에 취직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뭘 느껴요? 아, 네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멸시를 느꼈으나 좋은데 취직했다라고 말하지. 왜? 길동무가 될 줄 모르니까 이거죠. 길동무는 같이 가는 길동무가 아니라 내가 뜻하는 말을 함께 갈 수 있는 길동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상대의 성취를 축하하는 말이에요. 상대의 우월감을 인정. 아, 너 대단하다. 너 이거야?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애매해. 선생님. 상대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말. 맞죠?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자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일단 이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니은 가봅시다. 니은 뭐죠? 좋은 해석이십니다. 그거지? 진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니? 아니지. 다음 몇 번? 4번. 하나씩 봐.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고향은 물리적 실체에서 고향과 정신적 의미의 고향. 그치? 귀향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 나오죠? 송부령과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 나오죠? 노동자는 이제 물리적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고.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라며 오 어서 달려가다오라고 하는 데에서 슬래시 그것을 꾀할 문맥을 봐야 돼. 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럼 뭐야? 내가 거기도 편하진 않을 거야. 나도 편한 걸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야. 동무들과 함께 일하려고 가는 거야. 그치? 대해서 지사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지사들. 개인이 아니면 종교 의존을 해요. 그래서 편안함을 꾀할 나도 아니다. 동무들과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서 슬래시.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했지. 여기서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 민족 공동체, 우리 다 같은 사람이야. 한 고향 사람들이야. 이거 맞나요? 맞아요? 맞다면 동그라미죠. 다음 3번. 유력자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히 됐다는 데에서 슬래시 송무력 인물의 귀향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취직하러 가는 거예요. 땡땡을 본적. 맞고요. 조선사를 하나가 헐벗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데서 라고 했죠.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그 청년이 하는 말이지? 자신의 얘기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성무력 위인의 분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죠. 처자식이 그리워 헛떡대고 나온다고 하는 데에서 내가 가는 이유가 뭐가 그리워서 나오는 거야? 처자식이 그려 나온 거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맞는데요? 2번이에요? 왜 2번입니까? 왜 2번이에요? 한 조선으로 간다는 거, 한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 봐야죠. 봐야죠. 다운표 앞부분을 봐야 돼요. 한 조선으로 간다는 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조선이야? 읽어줘요. 그 앞에 문장. 그럼 이거 한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 어디야 그 앞에? 어딘데 다 집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명 나오잖아. 대구. 그치? 대구 근방이면 다 한 고향 사람이라고 말하지. 이때 그러니까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 대구 근방? 다 고향 사람이지. 자, 가봅시다. 여기는 민족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고향 사람들과 고국 산천입니까? 이게 따지는 거야. 고국 산천이죠. 그럼 얘는 정신 공동체로서의 고향이 아니라 뭐의 고향?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 2번. 자, 고향 사람들과 다 됐나요? 어떻게? 자, 좀만 쉬었다. 24페이지 고전소설. 제목이 뭡니까? 유충열전. 어때요? 익숙하죠? 유충열전 익숙하지 않다고요? 유충열과 정한담의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다고요? 아, 네, 곧 익숙해질 겁니다. 네,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문학 배우고 모의고사 준비 조금 더 하다 보면 유충열전은 그냥 고전소설 10개 읽다, 10번 읽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유충열이야. 홍겨울잖아요. 홍겨울. 예, 홍겨울전이 20개 읽으면 홍겨울전이고요. 10개 읽으면 유충열전이죠. 자, 그만큼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딱 끊기 편하게 되어 있죠? 얘도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지?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도 돼. 왜? 유충열전이니까. 볼까요? 동방이 차차 밝아오매 마침 영릉골 관비 한 사람이 관비라고 했네요. 관비가 뭐예요? 관비가 뭐예요? 관 소속의 노비. 맞습니다. 관 소속의 노비예요. 정부 소속의 노비인 거야. 관비 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르니 어떤 여자가 일단 동그라미 물가에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거늘 급히 쫓아와 강낭자를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이유를 물어보니 어떤 여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강낭자예요. 물으니라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 후에 제 집으로 가자 하나 낭자 한 삭고 죽으라 하거늘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로 데리고 와서 수양딸로 정한 후에 자색과 태도를 살펴보니 자색과 태도라고 해서 생긴 것과 행동 거지를 살펴보니 천상 선녀 같은지라 예쁜 거야. 예쁘고 어떤 이제 성품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 고을 독립하라 수청을 들으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만냥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만 가지로 달려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더라 라는 거죠. 자,
이것은 관비. 어떤 놈이야? 나쁜 놈. 응? 아, 얘는 각종 고을 높은 사람한테 수청 들이고 돈 받으면 꽤 돈 벌겠는데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달래서 데리고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못 가게 하더라. 각설. 각설 무슨 뜻일까요? 각설? 각설. 어? 아 이거 진짜 알았는데. 진짜 알았어요? 뭡니까? 사설? 차설은 이때 이런 뜻이고요. 각설은 차시가 이때 이런 뜻이에요. 차시 이때. 각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건을 알린 또는 사건의 전환을 알리는 상투적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새로운 사건을 알리거나 새로운 사건을 알리거나 또는 사건이나 장면의 전환을 알릴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 그럼 여기서 상투적이라는 말은 뭐냐? 상투적 표현이라는 말을 쓰다. 상투적이라는 말은 뻔한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투다라고 보는 거야. 각설 그런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각설 이때 누가 유충전이 강승상의 집을 떠나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가며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없고 할일 없다. 할 일 없다 무슨 뜻인 것 같아? 문맥상 보면 할 일 없다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현대 소설 읽어보면 선생님께 소설을 자주 읽으니까 현대 소설에도 할 일 없다라는 말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맥상 보면 할 일 없이 배회하고 이렇게 나와. 그럼 할 일 없이라는 말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쓴 소설가들이 꽤 있더라고. 이 할 일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어쩔 수 없다. 할 일 없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속절없다, 어쩔 수 없다 똑같은 말이야. 생각하니 속절없고 까닭 없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거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산중에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어 푸른 날에 돌을 닦으리라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앞에 큰 산이 있으되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하늘 높이 솟았고 오색 구름이 구리봉에 떠 있고 갖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자면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큰 산.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주게. 다 다르더라. 이거 잘라.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산에 들어가서 중이나 돼야 되겠다 하고 한 곳에 다다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앞에 큰 산이 있을 때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하늘높이 솟았고 오색 구름이 구리봉에 떠있고 각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장차 신령한 산이라 하고 찾아 들어가니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하다. 산은 672에 672 몇? 1, 2가 몇 킬로? 1, 2가 0.4km 10리가 4km야. 그러면 6, 7리니까 10리가 4km니까 한 3km 정도 되겠죠. 대충 그렇게. 들리는 물소리는 잔잔하고 보이는 청사는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 잡는다. 상향에 올라가니 수양버들의 천만 가지들은 봄바람을 못 이겨 동네 어귀에 흐늘거려 늘어지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백조 봄의 정을 다투었다.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는 앵무새와 공작새가 넘나들며 노는데 푸른 하늘에 걸린 폭포가 층암절벽 치는 소리 한산사 새 북소리 객선에 이르는 듯 하늘에 솟은 암석과 푸른 소나무 속에 있는 고동이 산수 그림 팔감병풍 들어듯하니 산중에 있는 경치 어찌다 기록하니라고 했죠.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 그 산에 대한 경치지. 경치가 어때요? 짜. 그죠? 여기 밑줄 어디 할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할까 봐요. 산중의 풍경이야 그냥. 그럼 여기서 요거만 좀 해줄까 봐. 어찌다 기록하니. 선생님 이거 체크했네요. 이거 왜 체크했을까요? 어찌다 기록하니. 뭐 설법도 맞긴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가가 한 말이. 그럼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서술자의 개입. 쓸 때 좀 늦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이게 뭐라고요? 서술자의 개입. 승태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줄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거랑 또 비슷한 말이 하나 더 있어. 그거 배우고. 아 이거 몰라? 알았으면 좋겠죠. 뭐라고? 짜증 물표? 그렇죠. 편집자적 물표. 그 산의 풍경을 야 어찌다 기록하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고 편집자적 물표입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산에 같은 산의 풍경인데요. 자, 봄바람이 언뜻하여 잠깐 불어 경색 소리 들리거늘 차츰차츰 들어가니 오색 금속에 단청하고 휘황한 높고 거대한 누각이 질비하여 일주문을 바라보니 황금 글자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 뚜렷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곳이 어디야? 절 무슨 절?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는 절이겠죠. 문으로 들어가니 큰 스님 한 사람이 나오거늘 큰 스님 그 중에 거동을 보니 소소한 두 눈썹은 두 눈을 덮어 있고 백변같이 뚜렷한 귀는 두 어깨에 늘어졌고 맑고 빼어난 골격과 은은한 정치는 평범한 중이 아니더라라고 했죠. 여기까지 잘라줄게요. 여기는 뭐 한 거야? 서해 광덕산 백룡사에 찾아간 거지? 그래요. 거기서 이제 큰 스님 만난 거지. 자, 다음 108영주 6한장을 짓고 흑포 장삼에 떨어진 송락 쓰고 나오며 유생을 보고 말하기라고 했죠. 이때 이 유생이 누구예요? 유충렬이겠죠?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니? 여기 유충렬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죠. 유충렬. 이 연결해 주세요. 유생을 보고 말하기를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상공 오시는 행차에 동구밖에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리함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했죠. 아 내가 유승사 오는데 네, 유상공 오는데 거기까지 나갔었는데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 유생이 크게 놀라는 말이 천한 인생에 팔자가 기박하여 팔자가 박복해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 대사를 만나오니 그토록 관대하시며 소생의 성을 어찌하십니까? 유씨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 너 나 어떻게 알아? 이거죠? 야 그렇죠. 어디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찌 합니까? 라고. 충렬은 백룡사 큰 스님에게 도수를 배우고 무기를 얻는다. 이후 정한담은 외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이건 다 미술이죠. 출제자가 요약해놓은 거라 더 이상 뭐 줄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정한담은 한 번 더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인물하고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따로따로 인물 한 번씩 동작을 쳐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과제한 거 보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소설은 개판이었거든요. 개판이었는데 요즘은 좀 사람판이에요. 좀 하더라고. 지금처럼 못하는 거. 정한담이 크게 기뻐하며 옥관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영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이 원수가 누굴까요? 내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자식들이 가엾도다.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여기까지 짭시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정한담이 옥관도사의 말 듣는 거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야? 원수한테 하는 말이지. 야, 너 나와!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중략불걸 담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 이게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너 나와! 그랬더니 이때 원수 의기양양하여 진전에 횡행타가 진 앞에 우리가 이제 진을 쳐놓보잖아. 진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부르는 소리 듣고 웅성 출마하고 한 번 겨루지도 않고 거의 잡게 되었더니 막 이 새끼 잡게 되었어. 곧 잡으려고 한 찰나에 적진이 또한 쟁을 쳐거니 챙해서 쟁을 쳐서 거두건을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은 손목을 헤쳐 날려줄 때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난데없는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없고 음산한 바람이 소수하며 차가운 눈이 흔달리니 지척을 모르러가 가련하다 라고 하죠. 가련하다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서술자의 개입. 승태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서술자의 선택이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유춘열이 적장 꾀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다라고 말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안 해? 저기서 나오는 원수가 누구였어? 유충렬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원수에다가 누구라고 써도 돼? 유충렬. 써도 헷갈리지 않고. 유충렬이 뭐에 빠진 거야 지금?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 원수가 크게 놀라 신호등을 펴놓고 등갑술로 몸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진영안을 살펴보니 토구를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 검극은 산대같이 걸렸으며 사해의 심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모래를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 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는 소리 천지에 진동하는지라.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 간계라는 뭐야? 간계. 간악한 계획이야. 상대의 간악한 계획에 빠진 줄 알고 신화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정을 호령하고 풍백을 바삐 불러 구름과 안개를 쓸어버리니 명량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되어 적진에 요란하다. 적진을 살펴보니 무수한 군졸이며 진영의 모든 복병이 둘러싸서 백만벽을 애웠는데 장대에서 북을 치며 군사를 재촉하거늘 원수가 분노하여 일광주를 다시 만져 용민갑을 다스리고 천사만을 채찍하여 좌우 진영 안에서 호통하며 좌충우돌을 횡행할 때 호통소리 지나는 곳에 번개불이 일어나며 번개불이 일어나는 곳에 내성병력이 진동하니 군사와 장수가 넋을 잃고 모든 장수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 제 군사를 제가 모른다. 서로 밝혀 분주할 때 장성검은 동쪽 하늘에 번듯하며 오랑캐 적이 쓰러지고 서쪽 하늘에 번듯하여 전후 군사 다 죽으니 축풍낙엽 볼만하다. 볼만하며 무릉동에 붉은 물이 흐르나니 핏물이라 라고 말했죠. 말이 길지? 말이 긴데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 결론은 뭐야? 원수가 어떻게 된 거야? 싹 쓸어버린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싹 쓸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 갈까? 밑줄 하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 개 할까? 여기 너무 긴데? 여기까지 합시다. 적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선봉 중군 다 해치고 적진 장대에 달려드니 정한담이 칼을 들고 대상에 섰거늘 호통소리 크게 하고 장성걸 높이 들어 큰 칼에 베어들고 후군에 달려드니 이때 황무와 태우 적진에 잡혀가서 토굴 속에서 소리하는 말이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여 명나라 장수거든 우리 고부 살려주소라고 말했죠. 여기 정한담 어떻게 됐니? 정한담 죽었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 황무하고 태우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고부는 뭐야? 고부. 우리 고부 살려주소라고 해서 고부 뭐야?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그러니까 태우하고 황무니까. 황무는 황제의 부인이고 태우는 태자의 부인인 거잖아. 이렇게. 원수가 두남 기분이 등등하여 적진의 횡행타가 슬픈 소리 나게 천사만을 그곳으로 행하거늘 급히가 말에서 내려 말하기를 소장은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주부의 아들 충렬이었대. 아비 원수 갚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정문관을 한 칼에 메고 그 후에 채이기와 마룡을 잡고 한 담을 목을 베려 이곳에 왔사오니 소장과 함께 본집으로 가나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가 빠져있는데요. 여기가 A입니다. 황무태우가 이 말을 듣고 톡을 막혀 나와 원수의 손을 잡고 치사해야 하는 말이 그대는 분명 유주부의 아들인가? 어디가 장성하여 이런 명장이 되었는가? 그대 부친은 어디 있느뇨? 장군이 힘을 입어 우리 곱을 살려내어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이 황제의 아들 다시 보고 곡고궁은 젊은 얼굴 내 며느리 황제 당군 다시 보게 하니 그 공로 그 은혜는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고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 잊을 감함 전혀 없네. 머리를 베어 신을 삼고 혀를 베어 창을 받아 100년 36,000일에 날마다 이곳에도 그 공로를 다 갚을까? 본진에 돌아가서 내 아들 어서 보세 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B입니다. 빠졌어요. 그럼 A에서는 이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갑시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는가? 아들을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 절하고 황후와 태우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 정한담의 목을 내어 황제 전에 바치려고 칼끝에 빼어보니 진짜는 간대었고 허수아비의 목을 베어왔는지라 원수가 분노하여 다시 싸움을 토두더라라고 그랬죠. 정한담 목인 줄 알았더니 누구였어? 그렇죠. 원수가 분노하여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앞에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거 다 읽지 말고 인물 체크한 거랑 밑줄 그은 것만 다시 읽어봐. 그것만 다른 거 읽지 말고. 어디? A? 뒤에 여기 황후하고 태우 있거든.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딴 거 보지 마. 인물 체크하고 밑줄만 봐. 빠르게 읽어. 어? 위에? 자, 문제 가도 되겠죠?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그 다음 적절한 걸 했습니다. 기억은 어디입니까? 어디요? 그렇죠. 이게 항상 여기서는 아까 시에서는 시어의 의미 및 기능이라고 했잖아. 그치? 시어의 의미 및 기능은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여기서는 문맥적 의미도 맞지만 여기서는 서사적 의미라고. 서사적 의미라든지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사라는 건 작품 전체의 줄거리상, 그러니까 줄거리 흐름상, 작품 전체의 줄거리 흐름상 기억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지. 그럼 앞에 밑줄 큰 걸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유충렬만 보자면 유충렬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산에 가서 중이라 돼야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마주한 곳이 뭐야? 그 큰 산이지. 그 큰 산에서 뭐 하지? 큰 스님을 만나지. 거기서 줄거리상 보면 거기서 뭘 배워? 무술과 도술도 배우고 또 무기도 얻게 되지. 요거까지만 봐. 줄거리 흐름상. 그럼 가보자. 기억. 인물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작품 전체 흐름상? 아니죠. 기억은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죠. 맞습니까? 큰 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할게요. 기억은 모두 인물이 고난을 겪는 공간이다. 맞나요? 아니죠? X. 자, 니은 가보자. 니은 뭐죠? 토굴이죠. 자, 토굴. 토굴은 어떤 공간입니까? 내가 함정에 빠져서 봤더니 그곳이 어디였어요? 토굴이었죠. 토굴에 또 누가 갇혀 있었지? 황후와 태우가 갇혀 있던 것이 토굴이겠죠? 이렇게 가봅시다.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 아니죠. 여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야? 부정적이니까 니은과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유대감 형성? 다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또 나왔죠? 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는 거야. 인물에 대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고 황홀은 어디서 황홀 나오는지 알죠? 본문에서 황홀은 유충렬의 도움으로 본진에 돌아왔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본진에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일단 본진으로 갑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본진에 왔는지가 중요해요. 본진에 왔습니까? 네, 왔어요? 오케이. 유충렬은 정한담의 목을 베어 황제전에 바쳤습니다. 맞습니까? 바치려고 딱 꺼냈더니 그게 뭐였어요? 허수아비였죠. 그럼 정한담의 목을 베었어? 못 베었어? 못 베었죠. 정한담은 유충렬을 자극하여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맞지? 네 자식이 불쌍하다. 덤벼! 이렇게 말하잖아. 함정에 빠치려고 시작하고 있고, 큰 스님은 백룡사에 온 사람 유충렬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유공이라는 말, 유상공이라는 말을 쓰죠. 영록군 관비는 강단자의 자세과 태도를 알아보고 떠나지 않도록 회유하고 있다. 찾아봐야 되겠지? 왜?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몇 번? 2번.
A와 B. 이거 뭐라고 했죠? 문제 유형이 뭡니까? 이거? 이 정도 이제는 알아야지. 문제 유형이 뭐죠 이거? 출제 빈도가 선생님 얘기했잖아. 시험 2번 나오면 한 번은 나온다고. 고정선수로 자주 나온다고. 아이고 진짜. 유형이 뭐라고? 말하기 방식. 항상 뭐부터 생각하라고 했지? 첫 번째가 누구? 발화자. 그 다음 누구? 청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한 의도나 목적. 그럼 여기서는 A하고 B가 있겠죠. A가 발화자 누굽니까? 넘겨보세요. A가 발화자 누굽니까? 청자는 누구예요? 황유하고 태우겠죠. 말하는 목적이 뭐야? 나 누군지 신분 밝히죠. 신분을 밝히고 함께 뭐 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보자. A는 B와 달리 과거 사건을 근거로 들며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유보라는 말이 뭐죠? 유보. 문제 해결을 유보한다. 뒤로 미룬다. 그죠? 만약에 보류 맞아. 뒤로 미룬다. 그래요? 아니죠? 여기는 그잖아. 3번. 틀렸고요. 3번. A와 B는 모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여 상대의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행동 변화 함께 가자 하는 거 좋아. 행동 변화 좋아요. 대상에 대한 평가 제시합니까? 대상.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대상에 대한 평가 안 나오죠.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죠. 그죠? 근데 자신의 발화에 대한 상대의 의심을 해소한다? 의심을 해소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 나옵니까? 이전 사건. 나보지 말고 그 A를 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네, 이렇게. 자, B 가봐. 발화자 누굽니까? 누가 말하지? 태우가 말합니까? 청자 누구죠? 유충렬이에요. 맞아요. 뭐야? 의도는? 감사하다. 고맙다. 그죠? 고맙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자? 황제한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이전 사건의 정보를 전 B. 변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 맞습니까? 태우의 변화된 현재 상황. 변화됐지. 옛날에 잡혀있다가 풀려났지. 그것에 대한 심리. 맞죠? 이거 맞죠? A, B 봐봐. 상대를 설득하고 있니? 아니잖아. 감사함과 황제한테 가자라고 말하는 거야. 상대가. 누구시다. 하나씩 가. 하나씩 가. 이거 이렇게 항상 이거 먼저 생각하고. 됐어? 다음. 요거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 유충열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대중소설로서 큰 인기를 끌었대. 그 예로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가 될 거야. 첫 번째,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초월적 조력자. 두 번째,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신물. 세 번째, 영웅과 치열한 군담을 만드는 적대자. 네 번째, 위기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킨 후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가는 단절 기법 등이 있다. 또한 일반 백성이 전란을 겪는 순환을 소설 속 왕가를 통해 왕의 가문이나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게 5가지 장치가 있대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건 5가지야. 그렇죠? 5가지. 한번 가보자. 그럼 1번. 강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각서를 통해 유충렬의 서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단절 기법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단절 기법이 뭔데요? 단절 기법 뭐예요? 위기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 여기 누구? 강남자 얘기를 중단하고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키죠?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넘어갑니까? 유충렬의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맞네요. 유충렬이 백룡사의 큰 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백룡사의 큰 스님을 만나죠?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정한담이 유충렬을 함정에 들어간 부분에서 함정에 들게 하죠. 관계로 영웅과의 치열한 군담을 만드는 적대자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적대자. 적대자가 누구야? 정한담이죠.
맞죠? 유충렬이 일광주와 장성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영웅성을 부각하는 신들도 맞죠? 황우태우가 톡을 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부분에서 나와있죠. 일반 백성이 정량에 겪은 순환을 제형.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도 맞네요. 아, 내려왔다면서요. 네, 다음 몇 번이요?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초월적 조력자라고, 초월적이라는 건 뭘 뜻하죠?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긴 한데, 그러면 앞에서, 그러면 이 큰 스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한테 뭘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도수를 배우는. 도수를 배우는 건 초월적인 존재라고 봐도 되겠죠. 초월적인 존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잠재력을 표출시킨다라는 부분에서 틀렸다고 봅니다. 잠재력을 표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재주를, 도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재력에는 원래 있던 능력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잠재 능력의 표출과 여기 부분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몇 번? 2번이죠. 약간 조금 문제는 그렇죠? 어쨌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독서 질문 한번 가보도록